또 낮췄습니다. 이제 2.75%로 인하를 했어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해 내리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일본은 금리를 오히려 올리려고 합니다. 아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올려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랑 일본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됐습니다. 좋지 않다라는 뜻이죠. 성장률은 1.9에서 1.5%까지 낮췄어요. 성장 동력이 꺼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기준금리가 작년 8월까지는 3.5%였는데 지금 3번 낮췄거든요. 경제성장률 1.5%를 예상한다면은 앞으로 몇 번 더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상황으로 인해서 한 단계씩 내리는 것도 매우 부담스럽죠. 금리 인하 없이 꺼져가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무엇으로 일으킬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일으키려면 반도체,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배터리, 화학, 정유, 건설, 조선, 이런 굵직한 산업들이 잘 나가야 되는데 보다시피 지금 조선 빼고 잘 나가는 업종이 없어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데 중국은 침체랑 공급 과잉으로 한국의 주력 업종들의 수출 타격을 줍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수까지 타격을 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을 하면은 적자를 보고 있고 미국에게서 거의 주로 흑자를 다 얻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모든 업종이 버는 게 아니라 몇몇 업종만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거마저도 무역 흑자를 용인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빠져나갈 돌파구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성장률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2% 선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2%로 뚫리자마자 3개월 만에 1.5%까지 급속 하락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제외한 지금 여러 나라들 상황이 비슷해요. 산업으로 풀 수가 없을 때는 금리 인하로 풀게 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죠.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한국 경제가 링거 투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초반에 경기가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산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고용과 소비가 살아납니다. 자산 버블이 심해지면은 국가는 이제 규제랑 금리 인상을 하겠죠. 소비랑 고용이 먼저 줄어들 겁니다. 이후에 자산 가격이 내려가죠. 이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호황을 누리는 시간이 짧은 겁니다. 근로소득보다 투자로 돈 버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국민들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겠죠. 금리를 인하하면서 해외 경제가 살아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같이 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전망치는 1.9%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문제는 경제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2%를 웃돌고 물가가 2% 아래에서 돌아야지만 제일 베스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죠. 특히 월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요, 2월에 2.2%가 나왔는데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은 1.5%로 내려가는 추세고요. 버는 돈보다 물가가 더 올라가면은 사람들의 구매력이 약해지겠죠. 스태그라고 하기에는 미미하지만 불경기의 신호입니다. 물가는 왜 오르는 걸까요? M2 증가율을 보면은 전년 대비 유동성 증가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23년 긴축 당시 2%대를 유지했는데 24년부터 6%로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더 올라서 6.9%가 됐어요. 환율이 왜 1,400원대가 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랑 돈을 열심히 풀고 있는데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애매하게 푸는 것보다 화끈하게 풀어서 시장에 활력을 주는 게 요새 나오는 사례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찔끔찔끔 돈을 풀면서 받쳐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돈을 풀지 않으면 더 위험한 일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업장 하나가 붕괴됐다 칩시다.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면은 갚을 수 있는 부채가 갚을 수 없는 부채로 바뀌어요. 금융권의 부실로 전염되겠죠. 금융권이 부실되는 순간 금융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마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받치는 겁니다. 돈을 풀어서 부동산과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야지만 이 부실이 금융권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지금처럼 버티고 있다가 이제 세계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또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지금 버텨보자, 이 전략인 것 같은데요. 이제 국가가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직접 손을 댔는데, 소비는 심리예요. 심리를 살아나게 해야지만 소비가 살아납니다. 가장 걸끄러운 카드를 좀 꺼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는데요. 그리고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만에 8%가 올랐습니다. 지방의 돈들이 투자를 위해서 강남으로 들어왔죠. 반대로 지방의 돈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방에는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매입해줬어요. 그러니까 3,000가구에 3억을 곱해보면은 대략 9천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상반기에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면서 21조가 넘는 부동산 일감을 지금 붓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서 경기를 어느 정도 떠받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다시피 이제 강남 부동산은 더 오르게 되고 이게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효과는 생각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극약 처방이라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AI로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에 우리는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트럼프와 협상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뉴스가 좀처럼 안 나오고 있어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을 먹여 살려왔던 IT와 반도체는 AI와 규제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죠. 이미 AI는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이 만약에 이 중에 한 축을 장악했다면 캐스팅 보드를 주게 되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AI 연구를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시간차가 벌어진 건 아닌가 걱정되지만 그래도 안 따라가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균세 책을 읽었을 때 총균세를 가진 민족이 없는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고 학살했는지가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AI는 과연 총균세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AI를 가진 민족이 안 가진 민족을 지배하거나 굉장히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AI 연구도 정말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한국은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지금 전성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률이 떨어졌지만 다음에 글로벌 호황을 만나서 한 번 정도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한국은 경쟁력을 더 잃게 돼요. 30년 뒤면요 국민연금이 고갈나는 국가입니다. 연금이 고갈나면은 나라가 빚을 내서 메워야 되는데 국가 부채도 이미 심각한 상태죠. 경쟁력을 잃어가고 내수가 약해지면은 세금은 누구에게서 나오고 그 세금은 대부분 부채 이자와 연금 고갈을 막는 데 써야 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소득은 떨어지고 계속 써야 되는 돈은 은행 이자밖에 없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30년 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빨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만이 국가 위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에 잘 사는 국가가 된 거를 다른 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전 세대 분들의 고생과 눈물로 이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저희 세대는 그 기적의 수혜를 받아서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그 기적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고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는 거겠죠. 저는 가난한 대한민국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도 나왔었지만 경제 정책을 내달라는 말에 수락을 했는데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 정치에 관심도 없고요. 근데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치적 이익을 썩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저는 학력도 직위도 가장 빈약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데 들어갈 자리도 아닌 거고 저보다 다른 분들이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는 거기에서 자극제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귀를 닫아야죠. 귀를 닫고 유튜브랑 사업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해야 될 사업들도 너무 많아서 일은 벌려놨고 사업가의 길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고 백마고지에서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무공훈장 받으신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정말 저를 많이 예뻐했었는데 그때 했던 말이 하나 있어서 그거는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